녹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다시 인사를 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이가 뭔데? 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약간 준비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단 역사적 흐름을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만약에 제 또래 분들에게 라메이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주제로 모토를 잡고 이제 설명을 했고, 뭐 기본적인 뭐 아메이가 뭐라지 뭐야 엄청난 기업 신용도 평가를 받았고 뭐 제이비 랜드 회장께서 뭐 미 상공회의에서 의장하셨고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런 상투적인 상업 설명 말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야? 네, 뭐야? 이 와이프 잠시만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잠시만요. 아이 참. 네.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네, 아메이의 기업 이념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아메이는 역사적 흐름이다 라는 걸로 할 거고요. 다음은 그래서 왜 아메이인데 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이거 근데 폰트가 내가 이게 아닌데. 이거 폰트 제작 안 했어요. 어쨌든 처음 이제 아메이의 기업 이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북텔링을 통해서도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북텔링을 통해서도 아메이 기업 이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텔링을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핵심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사실 모든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 동정심에 기반한 사업이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상생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망한 거를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고 그때 이미 자본주의 망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망하면서 1989년도 소련이 망하면서 그것조차도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자본주의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 엄청난 고찰에 빠져 있을 때 나왔던 게 수정자본주의란 말이죠. 이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정치 체제가 사회민주주의라는 건데 이게 지금 프랑스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체제예요.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자들만 엄청 괴롭혀요.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빈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런 식의 정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불합리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본주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신 게 바로 이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자이신 리치디 보스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한자식으로 바꿨는데 상생 자본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것도 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기업 이념 자체는 정말 상생 자본주의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 자본주의를 59년도부터 주장을 하신 거예요. 59년도부터. 네, 그렇죠. 마르크스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인데 이게 양 대립을 해요. 둘이 마르크스주의랑 수정자본주의가. 59년도부터 그걸 주장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제가 상생 자본주의는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네. 이분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셨고 영어식 표현이라서 사실은 사실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이런 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냐? 사실 이제 시작했어요.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2021년도 1월 6일자 YTN 기사인데 연합뉴스 올 상반기에 혁신 창업기업 64곳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떴고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12년도서부터 이런 창업 육성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59년도부터 했는데 말이죠. 한국 아메이만 해도 98년도부터 했어요. 글로벌 빼고도. 이거 엄청난 우리가 얼마나 트렌디하게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광고도 요즘에 기업은행이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잠수부 스타트업이 있나 봐요. 잠수 관련된. 근데 스타트업 그 CEO 분이 나와가지고 기업은행 앞에서 막 설명 연설을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고 뒤에서 부장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그런 광고가 지금 기업은행 광고입니다. 그게 전혀 은행하고 상관없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네이버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들입니다. 엄청 많죠. 예,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기서 뭐 저는 잘 모르는 기업들이라서 제가 아는 거는 저 세 번째는 반란밖에 없어요. 반란이 이제 그거죠. 그 명품들 소비자와 명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싼 가격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되게 유명한 것들이라고 하는 스노우도 있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되게 유명한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는 해왔는데 어쨌든 네이버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스타트업인 거고 사실 이것 말고도 되게 청년 기업들도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상생 자본주의에 기초한 뭐랄까 투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서야.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근데 그래도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마트입니다. 이 S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어가지고 제가 주목을 했는데 이 삼척 시장이거든요. 삼척 중앙시장이고 재밌는 게 이제 1층에는 삼척 중앙시장, 삼척 원래 전통시장이고 2층에 노브랜드가 입점을 했어요.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을 했는데 노브랜드에 있는 물건이 1층에는 없어요. 전통시장에 없고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이 노브랜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돼? 갔을 때 결국에는 둘 중에 한 곳은 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 전통시장에 이게 없어? 그럼 노브랜드로 올라가야 되고 노브랜드 가서 뭘 살려고 하니까 그게 없으니까 전통시장에 가야 되는 이게 역설적으로 둘 다 상생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게 돼버렸어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 매장의 이상한 애매한 만남 해가지고 둘이 같이 성장하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입점 후에 입점이 이제 19년도 10월에 했는데 주차요금 징수액을 보시면 입점 전에는 2,232만 원이었는데 결과론 주고 3,12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 상생 스토어가 이 강원도를 시작으로 점포 총 기수가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만 4곳, 경상 영남권 지역에 4곳, 영동권 지역에 3곳, 그리고 고서권 4곳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5곳이 있고요. 아직 호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총 15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생으로의 생각의 전환이 지금 전통시장에 올라온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왜 자꾸 아메이 얘기를 여기 갖다 붙이려 하냐? 이미 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는 원포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98년도 이제 경제 위기, 우리나라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사에다가 부탁을 했죠. 그래서 원포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게 중견기업들을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말 참 98년도에 시작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은행 2012년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대기업들이 이제 막 2010년도 이후에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98년도에 시작했다.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아니죠 이제는 대기업도 보이시죠? 쿠쿠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고 쿠쿠 여러분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98년도 이후에 급성장합니다. 연역을 보시면 98년도 이전은 연역이 없어요. 창사가 된 이후에 연역이 없다가 98년도 이후에 연역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유는 저는 아메이랑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갓집 역시 마찬가지였고 사조 원래는 동원에 잽이도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동원에 좀 비벼볼 만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팔도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면 맛이 아쉬워요. 그리고 CJ 제일제당 햇반이 여기에 해당하고 바스테르 우리 분유 제품에 바스테르 들어가죠. 다 이 한국 아메이와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 저도 팔도 비빔면 좀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하는. 팔도가 제일 잘하는 게 비빔면인데 그 비빔면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기업들이 저희 한국 아메이와 같이 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임. 여기서 모르는 기업 있으세요, 솔직히? 없지 않나요? 제가 제 친구 면섭이한테 이런 설명을 했더니 얘가 미쳐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었냐고.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20년 빠르게 우리 이 기업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주제는 이겁니다. 아메이는 결국 여사도 흐름이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로 알려져 있는 포춘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없겠지만 이 21세기는 이 소비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포춘지를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엘멘토폴로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어쨌든 여기서의 소비자는 뭐냐? 과연 컨슈머일까요? 아니죠.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 그럼 프로슈머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생비자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있긴 있더라고요. 생비자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하는데 사실 프로슈머라는 표현이 더 좀 익숙하니까 이걸로 표현을 할게요. 프로슈머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네, 이거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로슈머가 뭐냐? 이 엘비 토플러, 이 미래학자인 엘비 토플러 이 양반이 70년도에 미래 쇼크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개념을 내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똑부러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70년이라는 연도에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까? 저 책을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이 집에 미래 초코는 없어가지고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네? 글쎄 궁금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 70년대에 처음 제시했던 프로슈머 개념은 지금의 현재 프로슈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의미의 프로슈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프로슈머 플러스 프로듀서 플러스 콘슈머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92년도 제3의 물결에서 개념이 확장되었어요. 이때부터 무슨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에너지 프로슈머 같은 내가 직접 어떤 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약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프로슈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도 부에밀에서는 이 개념이 재정립되기 시작해서 아예 생산뿐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까지 관여하는 소비자들을 프로슈머로 개념을 확정 지으십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 자체가 확대되니까 이 개념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 프로슈머의 연구가 늦어졌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7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럼 프로슈머가 뭐냐? 그래서 프로듀서 플러스 콘슈머. 그래서 프로슈머인데 소비자이긴 하지만 제품 생산에도 기여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비전문가지만 타전문가의 분야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생산활동 일부에 직접 참여한다. 왜 한 10년 전부터 DIY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잖아요. UCC 같은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요즘에 가구 공룡 이케아 이케아 같은 기업들도 이 DIY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 중 하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새로 구매한 물건의 장단점 그리고 구매 가격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면서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생산 과정을 쳐다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자녀, 내 친구, 내 부모님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훨씬 성능이 우월한, 월등한 제품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터넷망에 보급이 되어 있고,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메이가 뭐냐? 아메이 역시 프로슈머입니다. 저희 ABO들이, 리더들이. 그럼 왜? 우리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프로슈머. 그러니까 경제적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프로슈머라고 하는 게. 내가 소비를 했는데 돈이 들어.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친구도 그게 어딨냐 뭐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돈이 된다. 왜? 소비 유통 과정이 우리 게 되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커미션 마진을 우리가 챙겨가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줬거든요. 이거거든요. 유통의 변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이 많았어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있지만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슈퍼들이 집집마다 곳곳마다 방방곡곡에 있었죠. 그래서 그 동네 슈퍼 시대에는 이 원가가 있을 광고 충판 도매를 걔네들 다 중간 마진들이 껴있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1966년도 서울에 유서울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처음 슈퍼마켓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대형 할인마트, 이제 대기업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나라가 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고 대한민국 그게 이 좁은 땅덩어리가 고속도로로 전부 연결되어 버리니까 유통이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할인마트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80년대부터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이 이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서 광고와 소매 마진, 유통 마진을 대기업들이 챙기기 시작해요. 근데 90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라이쿠스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홈쇼핑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광고 소매 마진을 이 홈쇼핑을 운영하는 대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죠. 결국엔 바뀐 건 없어요. 그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냐 온라인에서 구매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포춘제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고 있다. 이거 빌 게이츠도 말씀하셨고 에밀리 토플러도 말했던 거고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망이 전보다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방끈이 길어지면서 똑똑해졌다 했잖아요. 원하는 욕구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내가 원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야? 이 제품이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부정 광고를 통해서 이거 전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매 마진, 유통 마진을 챙겨가는, 커미션을 챙기는 이런 유통 과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특별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죠. 어차피 아메이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미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경제라든지 경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따라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 20년 정도 뒤졌다고 하는데 요즘에 10년 정도 뒤져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성장이 빨라가지고. 딱 이거 보시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 다단계 판매, 여기는 다단계 판매라고 돼 있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을 거다라는 거죠. 일본과 미국이 자리 잡았으니 성공을 거뒀으니 이거 역시 역사적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여기로 간다.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 시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넷플릭스니 아까 말했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어쨌든 구독 경제로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이제 구독 경제 시대로 연결이 돼 있는 역시 이게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플랫폼 사업인 거 누가 모릅니까? 가운데 저번에 음원 듣다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로 이게 확실히 확 이해가 돼 버렸는데 우리가 가운데 배달의 민족처럼 플랫폼으로 있는 겁니다. 그 제조회사인 아메이와 소비자들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 최근에 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은 세계 기업, 세계 7대 기업, 세계 최고의 7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시가총액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잠시만요. 어디냐?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세계 7대 시가총액 최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위 애플이고 2위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 아마존이고 4위 구글이고 5위가 페이스북이고 6위가 텐센트고 7위가 알리바바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전문 플랫폼 사업이에요. 돈이 여기로 흐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요즘에 알리바바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마인이 찔통돼가지고 전부 다 돈이 여기로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건 역시 시대적 흐름이다. 이거 안 타면 바보 천치입니다. 돈이 여기로 모이는데 여기로 안 가면 뭐야 그게. 여기로 가야지. 그럼 왜 결국에 아메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좋은 거 알겠다 이제 다 설명 좋았어. 그럼 왜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이 왜라고 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기들, 학교 동기들 중에 좀 똑똑한 형이 있어요. 저보다 4살 형인데 그 양반이 저 아메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메이 사업 한다고 하니까 아메이가 뭘 취급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야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 형한테. 근데 그 형이 딱 맥주 한 잔 딱 하더니 야, 그 회사 안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땅 했어요. 그거를 듣고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던 것도 있거든요, 사실.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왜 안 망하냐. 인류가 제가 빨간 줄로 쳤지만 존망의 위협에 처해 있어도 생필품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 엄청난 대유행 위기에 불구하고 생필품은 계속 거래되고 있어요. 휴지로 똥 닦아야 되고, 뭐야, 밥도 먹어야 되고,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휴지로 똥 닦고 좀 그런가? 어쨌든 이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원인, 근본으로 간다는 거죠.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하는데 저는 제 친구 면섭이한테 이 말했어요. 면섭이가 아직 취직 전인데 만약에 취직을 하면은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 좋아라고 설명하면 얘기 끝난다고. 그럼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전화가 할 거라고. 이게 뭔 말이냐? 본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부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부업으로도 해가지고 그냥 내 용돈벌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를 처음에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밑에 있지만 간단한 구종 광고. 아까 제가 말했죠. 그냥 이게 내 제품 내가 써보고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없는 거 만들어서 하는 뭐 제약회사 마냥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 경험을 전하는 거고 없는 일 생각해서 전하는 게 아니니 정말 간단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거 독특한 광고 및 유통 형태로 인해서 원가를 올렸잖아요. 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부정 광고를 통해서 제품 전달했는데 원가 안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일은 아메이 사업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이 말인지 이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일을 하지만 이거 배가의 원리도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저번에 옛날에 언제야 파이프라인 왈 호텔링 할 때 넣었던 PPT를 제가 캡처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하지만 친구 면섭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면섭이가 또 누군가 면섭이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여동생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전달 하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총 4,096명의 나를 포함 4,096명의 파트너가 형성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생필품이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된다면 그거 그야말로 인쇄 수입이 그냥 절로 글로 들어오는. 나는 이제 일을 아까 안 했잖아요. 난 전달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후원하는 사람 뒤에는 내가 한 명한테만 후원하고 있지만 내가 후원하는 사람 뒤에는 250여 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250여 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뒤에 있는 250명에 설명하고 또 250. 이게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뒤에는 250 몇 승, 뭐 이게 어쩌고 해야 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뒤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성공을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기업 모토가 뭐였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성공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하면 어떡해? 포기할 자격도 없죠, 저희는. 그들이 성공을 원하면 당연히 성공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250여 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래서 좀 면섭이 후원할 때 되게 막 가슴 뿌듯하게 막 웅장해지면서 후원했거든요. 네 뒤에 250명 있어. 네 여동생 뒤에 250명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멋있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왜? 인쇄 수입에 기초하니까. 제가 뭐 여러 인물들, 위인들을 한번 넣어봤는데 슈바이처, 옛날 독일 제국의 유명한 의사죠. 이 양반이 과연 의사가 꿈이었을까요? 그 두 번째, 알렉산드로스. 여러분 그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 때 보면 알렉산더 제국 대제국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마케도니아 국왕이 되는 게 꿈이었을까요? 그 세 번째,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전기를 찾은 사람입니다. 전기라고 하는 거. 그럼 전기 발명가가 꿈이었을까요? 아니죠. 빌 게이츠와 같은 IT 창업자들이 과연 회사 CEO 되는 게 꿈이었을까요? 아니죠. 슈바이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었고요.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정복을 해서 그리스 민족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꿈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자주 독립을 통해 민중들의 자유를 추구했던 게 꿈이었고요.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꿈인 거예요. 이런 게 꿈. 명사가 꿈이 아니라 제 꿈은 그동안 교수나 연구진이었습니다. 역사 연구진. 그게 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꿈. 내가 연구진을 차려가지고 연구 교수들을 초빙을 하고 고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사학도들을 육성을 하는 거. 이렇게 좀 동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꿈을 한번 동사로 가져봐. 왜 그렇게 명사로 가져? 명사가 꿈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단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수단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단이 돼 있다면 우리의 꿈은 더 확장이 될 거고 좀 더 생산적인 꿈을 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명사, 여기서 말하는 꿈 명사라고 했더니 명사가 아메인 겁니다. 아메이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동사의 꿈이 있는 거죠.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은 모두 꿈이 동사였다는 점. 우리가 뭔가 사람이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거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죠. 그 다이아몬드 그 해가지고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세계사의 한 획을 그어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죽어 무덤에 아깝게. 그리고 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또 이 말 제 핵심인데 요즘에 배짱이 시대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동화를 읽어보면 거죽, 호랑이는 거죽을 남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깔고 앉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랑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거죽, 등거죽. 그때기. 아주 까먹었어. 예, 어디까지 했지? 개미와 배짱이 동화를 옛날 저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개미처럼 해라. 개미가 진짜 해가지고 나중에 겨울에 가가지고 막 잘 이게 버텨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배짱이는 축구 이지랄하고. 근데 근데 배짱이는 이제는 배짱이 시대입니다. 배짱이 기타 쳐가지고 인쇄 수입 벌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무식하게 개미처럼 일을 합니까? 멋없게. 지들끼리 똥꼬 따라다니면서 그 뻘뻘뻘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배짱이처럼 멋있게 탁 기타 툭툭툭 하면서 개미들 옆에서 일할 때 노동가 불러주는 거.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노동가 불러주는 거.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우리가 만약에 65세가 되었어. 65살이 돼가지고 개미처럼 일을 할래. 옆에 있는 요트를 타면서 세계를 누라먹고 다닐래. 여기서 개미처럼 일하고 싶다는 친구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일하고 싶다고 하면 걔는 미친놈인 거고 정신세계를 연구해봐야 될 친구고 아마 다 요트를 타고 여유 있는 삶을 찾을 것이고 좀 멋있는 삶을 추구할 것이고 여기 뭐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알아본다는 게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건 사실 그거는 당신의 몫이에요. 제가 알려주는 사람의 몫인데 적어도 나 자신한테 미안한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자신 있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이게 아메이가 시리적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리적 흐름을 탄다면 누구든지 나 자신에게 미안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요트를 타는 삶, 정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거는 역사적 흐름이니까. 역사의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그 확실합니다. 네, 이상입니다.